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4분기 참 심상치 않은 그런 구간이지 않나 걱정도 많이 되십니다. 2025년 경제는 또 어떻게 흘러갈까? 거시경제적으로 또 여러 자본시장과 자산시장 어떤 모습일까? 궁금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여러분의 논리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경영난과 토론합시다. 이 거시경제 분야의 정말 정론이자 정말 최정상에 있는 전문가 허준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준영입니다. 오랜만에 봤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교수님인데 대학원생처럼 보이셔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대학원생으로 착각하시겠어요. 구독자 여러분께서 지금 막 굉장히 악플 쌓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대학원생들이 대학원생으로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학생들한테 인기도 굉장히 좋으시고 인기는 없지는 않습니다. 인기는 없지 않다. 네, 이제부터 악플 써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번 학기 수업이 이제 2과목 하시죠? 맞습니다. 네. 어떤 과목 지금 하십니까? 저는 이제 2학년 거시경제학이랑요, 1학년 경제언론 거시 부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거시경제학을 또 서강대에서 학생들 후학 양성도 하시고 또 워낙 분석 많이 하시고 최근에 방송에서도 많이 지금 거시경제 진단에 대해서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 제가 직접 초대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24년 이 하반기를 저는 이름하여 피벗의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매년 경제전망서 쓸 때 앞에 이제 수식어를 붙이는데 25년 경제전망서는 피벗의 시대 2025년 경제전망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 피벗의 시대라고 혹시 받아들여지십니까? 저도 그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미국의 금리가 방향이 바뀐다라는 건 사실은 전 세계 자산시장,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 저도 피벗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하고 굳이 하나 정도 더 제 생각인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올해 미국 대선이 어떻게 풀리는지도 조금 그러니까 아무래도 피벗만큼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 그 정책이 그렇게 크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사실 통화정책 이외의 정책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미국 대선 요즘 좀 주의 깊게 보고 사실 공부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제 거시경제를 워낙 오랫동안 연구해 오고 있고 또 거시경제 학교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고 하면서 거시경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거시경제에 관심이 많은 구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또 한편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저희가 한 30-40년 만에 이렇게 고물가 구간을 지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어쨌든 금리가 고금리 구간으로 들어가게 됐던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2010년대 생각해 보시면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안 생겨서 문제였던 구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면서 금리가 이렇게 고금리가 됐었는데 이런 고금리는 사실 저는 생각하기에 좀 이따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고금리 앞에 사실 저희가 이제 색깔에 대비가 되는 게 되게 원래 눈에 딱 띄잖아요. 그러니까 고금리 구간 바로 앞에 뭐가 있었냐 생각하면 코로나 그리고 금리 한 번에 100bp 확 내렸던 이런 구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저금리 구간 이후에 다시 고금리가 아주 빠르게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자산 시장을 굉장히 흔드는 부분, 포지션을 조정하게 만드는 부분, 결국 이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최근에 일어났던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금리 구간에서 고금리 구간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는 이 시점 결국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거시 팩터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당연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교수님과 토론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게 좀 가슴이 좀 뜨겁습니다. 너무 저는 기대가 되고요. 그냥 여러 전문가들을 좀 이 자리에도 모시지만 예를 들면 인구학자다. 그러면 2024년까지는 고령 사회에서 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바뀐다. 예를 들면 또 어떤 기술 전문가, 또 기술 경제학자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바뀌었고 이제 AI 시대로 간다. 이런 식으로 시대를 규명하는 게 자기 전문 분야의 논리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 저는 거시경제학자답게 금리로 시대를 구분하는 노력, 네. 네, 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 의미에서 제 이 질문제도 없는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금리란 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금리란 뭐다? 그냥 한마디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리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 사이에 서로 금전 관계를 하는 가격이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 사이에 서로 금전 관계를 하는? 맺게 되는 가격이 금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뭐 대출 금리가 뭘까? 그럼 내가 오늘 소득보다는 좀 더 많이 쓰고 싶어. 예를 들어 쓰는 게 뭐 집을 산다거나 주식을 한다거나 쓰고 싶어라고 하면 미래의 나로부터 사실 자금을 땡겨오는 게 대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대출의 금리라는 건 뭐냐? 자금을 땡겨올 때 내가 얼마의 가격을 지불해야 되느냐가 금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 사이의 그냥 계약의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멋있습니다. 저요. 교수님은? 저는요. 그러니까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잖아요. 근데 나뿐만 아니라 5천만 국민, 맞습니다. 70억 인구에 맞습니다. 또 수천만 기업에 맞습니다. 수천만 정부의 의사결정을 네. 오늘과 내일을 바꿔놓는 것이기 때문에 네. 금리란 중력이다. 네. 중력. 거시경제적으로 맞습니다. 중력이다. 그렇죠. 사실 저희가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듯이 그렇죠. 금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도 예. 아무도 없는 거죠. 예, 그렇게 저도 맞습니다.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네.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벗의 시대가 네. 왔고요. 근데 9월 금리 인하가 네. 빅컷이었어요. 네네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네.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으로 접근을 해보면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이었다고 그렇죠.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빅컷일 줄 몰랐고요. 네. 사실 저는 되게 실력 없는 사람이 원래 실력도 없었지만 실력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고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나가서 워낙 이거는 베이비 컷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빅컷일 줄 몰랐고 그래서 제가 조금 화가 나갔고 예. 미국에 연준에 근무하는 제 지인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네. 그분은 이제 한국인이신데 그렇죠. 연락을 해서 여쭤봤더니 뭐라고 저한테 막 많이 설명을 하세요. 한 15분 동안 왜 네. 그랬는지 왜 그런 걸 하나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도 그걸 눈치채셨는지 마지막에 줌에서 저한테 사실 허 교수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왜 이거 빅컷을 했는지 나를 잘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번 빅컷은 조금 의외의 빅컷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굳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2022년으로 돌아가 보면 어쨌든 간에 중반부터 인플레이션 발생했는데 네. 연준이 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대응이 늦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는 이번 7월 FOMC부터 연준이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잡힌 것 같고 우리는 앞으로 노동시장이 쿨다운되는 속도에 좀 더 집중하고 혹은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해 집중하겠다고 방향선회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이번에는 그와 같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인플레이션이 튀어 올라갈 때 빠르게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어떤 움직임으로서 저는 연준이 한번 크게 가져가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그러면 시장이 조금 놀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게 뭐냐 하면 시장이 대부분 0.25라고 생각했는데 0.5를 하면 우리가 못 보는 걸 연준이 뭔가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패닉으로 좀 갈 가능성도 있었지만 네. 최근의 경제 지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패닉으로 가기에는 꽤 괜찮은 지표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연준 입장에서도 그렇게 보험성 빅컷을 한번 하고 시작하는데 큰 부담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해요, 교수님은? 왜 자꾸 저한테 질문? 아니, 농담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교수님이어가지고 제가 조금 편하게 이렇게 하고 편하게 있는데 해주세요. 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예. 저도 약간 비슷합니다. 저도 빅컷의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고 우리가 이른바 베이비 스텝 룰이라고 하잖아요. 통화 정책 기조의 전환은 점진적이고 완만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했을 때 테이퍼 텐트럼과 같은 그런 발작 증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룰이라고 생각했고 저도 뭐 연준에서 인턴 근무하셨습니까? 하셨지만 연준 의장 중에 제가 참 많은 우리 이코노미스트들이 좋아하는 그린스펀 1987년부터 2006년까지 연준 의장 5회나 20년 하셨던 이분이 퇴직할 때 하셨던 말씀이 저는 사실은 각인돼 있거든요. 뭐라고 그러니까 그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이 제 몸으로 체화되어 있는 그 하나의 룰은 이분이 뭐라 했냐면 이제 2000년대 들어 비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B컷은 없다. 아. 그러니까 이게 통화 정책의 일반적인 메커니즘에 해당돼요. 근데 그런 메커니즘을 깬 의사 결정이니까 그렇죠.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그렇지만 이유를 찾자면, 그러니까 그냥 이유를 네. 찾아보는 거야. 근데 이유를 찾자면 또 어떤 한쪽 사이드에서는 정치적인 해석도 있죠. 아, 그렇죠. 이 부분 혹시 저는 정치적인 해석을 삼가는 편이에요. 네. 그 의외로 정치적인 압력이 작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네. 작용되지 않도록 체계를 마련해 놓은 게 아닌가. 12명이 결정하잖아요. 네. 그리고 9명의 그 밖에 지역 연준 네. 총재들이 네. 배석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파월을 압력을 가했다. 아니면 뭐 뉴욕 연은 총재를 압력을 가해서 비컷 하라고 한다고 이게 금리 인하가 정말 작동이 될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우선은 그 질문 굉장히 좋으신 교수님 질문이시고 저희끼리 너무 칭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죄송한데 쟤네들끼리 다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교수님이 아마 우리 독자들이 매주 출연하시라고 막 할 것 같은데. 감사하죠. 근데 제 생각에는 우선은 연준 내 역학 관계를 좀 볼 필요는 있다. 거기서부터 좀 시작하고 싶고요. 그거 좋습니다. 뭐냐면 연준 의장 중에 조금 본인의 보이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분의 1보다 큰 연준 의장들이 있고 그리고 그게 유독 큰 연준 의장들이 있고 19분의 1에 가까운 연준 의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린스펀 좀 컸죠. 버냉키 조금 그린스펀보다 크진 않았지만 좀 더 컸고 옐런도 뭐 버냉키 정도였던 것 같고 제가 보면 파월은 그것보다는 연준 의장으로서의 1인으로서의 어떤 1인분은 저는 다른 의장들보다는 약간 약한 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꾸 저희가 신문 기사 같은 걸 보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거 파월 의장이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기에는 첫째 역학 구도가 그렇게 파월 의장의 역학 구도 한 명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오히려 저는 이번에 얘기했던 미셸 보우먼이나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사람들도 사실 공화당 쪽에 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전체적인 역학 구도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첫째 파월의 역학 구도가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파워가 아주 크지는 않다. 라고 보고 보우먼이나 그 월러 같은 사람들도 있다. 좀 공화당적인 색채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 안에서 정치적인 것 때문에 결국은 50bp 내린 게 누구한테 좋냐라고 생각하면 저희 해석은 다 카말라 해리스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기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제가 한 달, 2달 전쯤에는 사실 저도 지식이 그렇게 깊지 않아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연준은 그냥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 가장 정치적으로도 독립성이 높은 데고 여러 그런 데라고 생각해 보면 연준에서 그럴 리는 없어라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그래서 좀 궁금했던 게 연준 의원들 개별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니까 이게 꼭 민주당 페이버러블한 결과가 민주당의 프렌들리한 결과가 꼭 나오는 그런 구도라고 저는 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해석은 조금 너무 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접근이시고요. 너무 좋은 접근이십니다. 저도 의견을 좀 드려보면 말씀하신 대로 파월이 다른 역대 연준 의장 중에서는 조금 영향력이 약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경제학자도 아니고 다른 연준은행 총재들이 보이스가 이렇게 큰 경우가 없어요. 자기 목소리를 다 내잖아요. 맞습니다. 연준 이사들도 자기 목소리를 다 내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목소리를 각자 어디 세미나 가서 어디 언론 앞에서 목소리 크게 비컷 하면 절대 안 된다 뭐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국면에 정치적으로 정말 작동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많이 하고요. 물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금통위 위원이 7분이시잖아요. 한국은행 총재 포함해서. 그러면 7명 중에 1명은 좀 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은 또 더 그렇고 우리나라 금통위는 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지만 물론 12명이 결정한다고 치더라도 19명이 배석한 자리에서 그 한 명의 결정력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했다라는 뭔가의 정보가 노출되는 한 남원이 위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럼요. 그냥 탄핵 대상이죠. 미국 같은 나라.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하다 보면 끝도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일말의 가능성이 있긴 있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음모론적이다.
일단 이렇게 판단을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정치적인 해석이 재미는 있습니다. 재밌죠. 재미는 있습니다. 근데 재밌죠. 그게 혹시 얼마나 설명력이 있을지는 좀 생각해 볼 문제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드는 생각이 다음 FOMC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FOMC가 미국 대선 다음 날입니다. 그렇죠. 네. 네. 11월 5일에 미국 대선이 있고 11월 네. 7일에 FOMC가 맞아요. 있으니까 그때 FOMC에는 과연 어떤 결정이 나오고 대통령 당선자에 따라서 그 결정들이 또 어떻게 해석될지 아마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나리오 중에 9월에 빅컷을 했고 11월에 또 빅컷을 만약에 하면 대선 이후에 빅컷을 내리면 그럼 정치적으로 해석됐던 것들은 다 사라지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정치적인 얘기는 제가 안 하고요. 그러면 저에게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왜 빅컷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저도 이제 파월이 보고 있는 뷰랑 좀 비슷한데요. 고용노동 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죠. 냉각되고 있는 건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강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욕조에 물을 받았는데 물이 뜨거웠어요. 3%대 초반의 실업률이었으니까 뜨거웠는데 점차 따뜻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아직도 따뜻해요. 네, 그렇죠. 자연 실업률을 밑돌아요. 근데 이대로 놔뒀다가는 앞으로 봤을 때 좀 차가워질 수도 있다. 그렇죠. 얼어붙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뜨거운 물을 성급하게 부은 것이다. 그렇죠. 라는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로 해석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오히려 물가 안정에 대한 강한 확신을 드러냈거든요. Great confidence라는 표현을 썼죠. 맞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까지 해석했냐면 사실 21년 중반 전까지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또 그 밖에 선진국들이 다 디플레이션을 우려했었어요. 그렇죠. 네. 코로나 이후에. 그죠? 코로나 이후 약 20년 중반부터 이제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생겼지. 코로나19 2020년까지는 19년에도 18년에도 물가 상승률이 2%가 안 되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했었거든요. 저는 빅컷을 안 하면 아예 디플레이션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멀리까지. 라는 판단도 어느 정도. 왜냐하면 우리가 물가 지표를 받아들었지만 이 금리 인상은 쉽게 말하면 9월 FOMC 회의면 8월 말에 발표된 7월 PCE만 본 거거든요. PCE만 봤을 때. 그러면 8월 말에 발표된 7월 PCE는 그것만 보고 금리를 빅컷했다기보다는 향후의 물가 전망을 해봤을 때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내잖아요. 그걸 해봤을 때 24년 하반기 또 25년 들어서는 2%를 밑돌 수 있다. 그래서 빅컷을 지금 안 하면 버스가 떠나버릴 수도 있다. 지금 적기에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달려가야만 한다. 정류장까지. 저는 그런 판단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급했다. 확실히 전망 전문가시다 보니까 교수님께서는 조금 더 긴 시기에서 보시는. 저는 그거 굉장히 생각 못 해봤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칭찬만 하지 저희 너무 훈훈하면 이거 나중에 악플이 오히려 달릴 수가 있어요. 반문을 하죠. 걱정스럽습니다. 어쨌든 제가 할 거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반문을 뭐 연주는 백밀러 보고 운전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딱 해주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공감의 토론도 중요하거든요. 반문의 토론도 좋지만. 그래서 제가 그 관련해서 그러면 백미러 보고 운전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얼마 전에 이제 5월 달인가 한국은행 컨퍼런스가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컨퍼런스라서 외국 학자들이 많이 오는데 뭐 미국에서 저희 지도 교수님도 오시고 그래서 제가 몇 분한테 좀 여쭤봤어요. 그분들은 다 이제 미국 분들이시고 그러시죠. 아무래도 본인 나라의 통화 정책에 관한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몇 분한테 뭐라고 여쭤봤냐면 파월 잘해요? 파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분들이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괜찮다. 그렇게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못하는 거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좀 주시더라고요. 물론 그 강도가 조금 더 세신 분들이 있고 좀 약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파월이 예를 들어서 뭐 경제학 박사학위가 없다. 그래도 파월 의장은 굉장히 이쪽 업계에서 어쨌든 월스트리트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파월을 조금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약간 폄하하는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백미러까지는 아니고 지금 뭐 운전하는데 윈도우 앞을 제대로 안 닦아놨다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뭐 왜 잘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연준에 갔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안 가시는 데가 어디 있으세요 도대체? 가야죠. 네, 근데 무슨 일정이 있어서 한번 갔었는데 그 아마 인턴 근무하셨을 때의 그 연준 있죠. 건물 2011년입니다. 그 건물 이제 도로 건너 맞은편에 새로 짓고 있었어요. 제가 갔었을 때는. 그래서 이 새로 이제 기억나. 새로 진 연준 건물이 있고 구 건물이 있는데 이 구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서 다 근무하다가 위원들이 파월도 일단 신 건물로 또 잠깐 와 있는지 약간 우왕좌왕한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직도 많은 국내 언론에서 뭐 금리 결정할 때 그냥 백스크린으로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보여주잖아요. 연준 건물을. 그럼 되게 옛날 건물 다 보여주죠. 옛날 건물 보여주죠. 거기 아무도 없는데. 거기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맞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리고 뭐 TMI지만 그 두 건물은 지하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지나다니다가 앨런 그린스판도 만나고 그랬었는데 재밌었습니다. 네, 어쨌든. 멋있습니다. 저는 그린스판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하신 좋아합니다. 되게 진심이 느껴지시네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이 많이 좀 체화돼 있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시. 그런 식으로 이제 경제를 보는 거죠. 저도 부족하게 볼 때가 많이 있겠지만,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교수님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금리 인하할 때마다 경제 위기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금리 인하와 경제 위기가 같이 오지 않았었느냐? 그래서 이번에도 금리 인하하니까 경제 위기 온다. 라는 그 진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럴 거라고 또 믿으세요. 이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시장이 일종의 이제 우리가 고금리 구간이 이렇게 빨리 오고 고금리 구간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겁을 먹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겁을 먹었다고 하면 높아심. 그러니까 이러다가 부러지겠지가 시장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저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약간 반대 의견이 하나 있는 건 불난데 소방차가 많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되잖아요. 불난데 보니까 유독 소방차가 많더라. 야, 소방차 없애. 그래야지 불을 없앨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약간 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갈 때 경제 위기가 왔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경제가 꼬꾸라지니까 금리를 아주 빠르게 내린 게 2008년 금융위기 때, 코로나 때, 뭐 이런 때인 거죠. 그리고 그 전으로 가보면 그렇게 빨리 내리지 않았지만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꺼질 때 이럴 때였던 거였고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1990년대 이후에 미국의 금리 인하, 그러니까 인상을 하다가 인하로 갔던 이렇게 금리 피복 구간이 한 5번 정도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중에 4번은 사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스타일의 인하입니다. 인하가 아주 빨랐고요. 왜 빨랐냐? 경제가 망가지는 게 눈에 보였었으니까가 이 4번이고요. 1990년대 중반에 금리 인하가 한번 피복 구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워낙 체계적으로 2%보다 높아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스멀스멀 올렸다가 인플레이션이 좀 내려오면서 다시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이때는 기준금리 인하가 되게 빠르지도 않았고 내리다가 또 한 번 인플레이션 튀어오르니까 올리기도 했었고, 근데 그때는 이 5번의 금리 인하 구간 중에 유일하게 미국이 금리 인하와 함께 리세션이 안 온 구간이거든요. 나머지 4번 구간은 다 리세션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인하에는 2가지 스타일의 금리 인하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스타일의 금리 인하는 경제가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빵 맞으면서 빠르게 안 좋아질 때, 이때는 금리 인하를 아주 빠르게 가져가는 금리 인하가 4번 있었던 거고, 한 번 정도 스타일의 다른 스타일의 금리 인하는 결국은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구간에서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면서 경기가 좀 식으면서 금리 인하를 하는데 경기는 여전히 괜찮고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내려오고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도 서서히 일어나는 이런 스타일의 금리 인하가 한 번 있었습니다. 물론 4번 대 한 번이니까 그러면 뭐 좀 더 베팅을 둘 거는 그 4번이 아니냐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그러면 지금의 미국 경기 지표라고 하는 것들이 적어도 현재 스코어로 보기에는 이 4번의 리세션과 함께 왔던 금리 인하 스타일보다는 90년대 중반에 있었던 금리 인하를 아주 서서히 했던 스타일의 금리 인하,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그때 지표들과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저는 교수님 말씀에 또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금리 인하 하니까 경기 침체가 오더라라는 해석은 조금 무리가 아니신가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제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게 길을 그렇게 내주신 것 같아요. 질문은 그렇게 드렸는데 제가 교수님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교수님?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시장이 겁을 먹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과잉 공포감이. 그렇죠. 라고 생각하고 있고 너무 재밌는 비유를 주셨는데 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울까를 고민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비유를 들어 설명을 드리는데 불의 비유를 하셨단 말이야. 불이 나면 소방차가 오죠. 그럼 소방차가 오면 불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비유를 어떻게 드리는지 아세요? 물로 비유를. 비가 오면 뭐 준비하세요? 비가 오면 우산 준비. 그럼 우산 준비하면 비 옵니까? 아니죠. 저 그렇게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약간은 교수님하고 맞는 게 이 생각이 비슷한 게 통화 정책 메커니즘 관점에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죠?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상 지금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을 했었던 거고 물가 안정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금리를 이제 정상화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금리 정상화 구간이라고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금리 인하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완화의 시대라기보다는 피벗의 시대가 맞다는 표현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2020년은 피벗이라는 표현이 안 어울리죠.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 표현이. 왜냐하면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데 저도 그렇고요. 지금의 시그널은 경제 위기를 가정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저도 이제 실물 경제를 주로 연구를 해왔지만 독자분들은 자본시장이나 자산시장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럼 의사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가 없이 큰 경기 침체 없이 뭐 소프트 랜딩의 모습으로 상정해놓고 이런 경제 지표 발표에 대응하는 것과 경제 위기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상정해놓고 지표 발표에 움직이는 거라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또 꼬집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딱 저희 그 첫사랑에 빠질 때 느낌인 것 같아요. 첫사랑과 짝사랑에 빠졌을 때 첫사랑과 짝사랑이 동시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험이 없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보고 어느 날 갑자기 약간 냉랭한 것 같으면 저 사람 나 싫어하나 이렇게 혼자 굉장히 침울해하다가 저 사람 어느 날 내 옆에 누군가를 보고 웃었는데 날 보고 웃는 것 같아서 되게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가 그러니까 뭔가 펀더멘탈과는 약간 이격된 느낌의 업앤다운이 자꾸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변동성장이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너무 좋습니다. 그런 느낌. 전 그걸 뭐라고 비유하는지 아세요? 저는? 그러니까 비유만 다를 뿐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교수님이. 저는 그거를 물결과 물장구로 구분해요. 물결은 그런 연착륙이라는 흐름인 거예요. 그렇게 일단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물장구가 자꾸 튀는 거예요. 그 계곡에 노는 아이들이 놀다가 물이 저한테 튀는 그걸 물이 튀는 걸 갖고 물결이라고 오해해요. 그렇죠. 고용 지표가 한번 또 나빠지면 오해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사실 오해할 필요가 없는 과잉 공포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시 경제적인 장기 텀의 어떤 전망을 장착하는 게 좀 유리하다. 그러면요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경제 위기가 올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발생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서 경제 위기가 오면 그건 누구도 틀린 거예요. 누구도 맞힌 게 없는 거예요. 맞출 수가 없죠. 그러니까 팬데믹이 갑자기 또 찾아와서 3차 세계대전이 와서 경제 위기 오면 누구도 경제 위기 왔다는 그 전망을 한 사람도 틀린 거예요. 그 논리에 없었으니까. 그런 면에서 갑자기 크루그먼과 레리 서머스 교수님 간의 토론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인플레이션을 전망했고 한 명은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전망했지만 저는 둘 다 맞은 것도 아니고 둘 다 틀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등장한 게 러우 전쟁이었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전망하신 분조차도 그 시나리오에 러우 전쟁이 없었고 맞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견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 금융위기 온다, 경제위기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논리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 거시경제를 그래도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여나 누군가를 제가 폄하하거나 하는 의도는 아니니까 그런 논리는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KDI 경제전망 실장님과 교수님과 뭐 예를 들어서 LG경제연구원 실장님 한 명 친한 분들인데 이렇게 그러세요? 정 실장님 친하죠. 그러세요? 이번에 같이 일도 하고 있고요. 뭐 KDI 일도 하나 같이 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세종 가서 또 뵀었는데 점심을 먹었거든요. 제가 가서 먹은 거잖아요. 결제를 제가 하게 두시더라고요.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정무적 감각을 발휘해서 이게 또 혈세를 아끼시려고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아끼시고 네. 또 우리 김광석 교수님이 워낙 또 벌이가 좋으시니까 조금 세종의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가시라 뭐 그 정도의 의미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아마 실장님 여기 한번 오실 겁니다만 한번 자리 마련하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반대 사이드의 질문이에요. 경제 위기 온다는 시나리오를 어떻게 짰냐면 2022년부터 24년까지 상반기까지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한 것이 물가 안정 목표가 아니다.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강달러가 나오고 강달러가 야기되면 외국의 자금이 미국으로 더 쏠려온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이제 휘청하는 것이다. 휘청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휘청하고 있는 국면에서 금리를 이제 인하함과 동시에 강달러가 꺾이고 경제 위기가 온다. 돈이 다시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논리를 갖고 계시. 제가 정확하게 전달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제가 그렇게 주장했다고 해볼게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한 문장으로 먼저 두 갈식으로 말씀드리면 달러의 밸류는 스마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게 스마일이란 뭐냐면 달러의 밸류라는 거. 저 스마일하면 이렇게 웃으면 입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달러의 밸류라는 건 요쪽 끝에서 놓고 요쪽 끝에서 놓고 요건 좀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쪽 끝이 뭐냐? 미국 경제가 식지 않아서 인플레이션이 식지 않아서 연준이 고금리를 갖고 가면 달러 밸류가 당연히 높겠죠.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서. 중간은 뭐냐? 미국 경제가 지금처럼 연착륙으로 가면 금리는 서서히 내려갈 거고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미국에 들어왔던 자금이 일부가 나갈 거니까 달러가 조금 약해지는 방향으로 갈 거다. 스마일 중에 아래쪽, 가운데 쪽인 거죠. 나머지 한쪽은 뭐냐? 미국 경제가 망가지면 지금 말씀하신 시나리오잖아요. 미국 경제가 망가지면 그러면 달러가 약해질까요? 전 달러가 강해질 거라고 보는 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달러가 강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누군가의 논리 자체가 굉장히 또 반박하기도 좀 쉬운 논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저도 저 의견을 한 가지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한 저의 해석은 사실 그 토론을 할 때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저의 해석은 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중앙은행의 목적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거 혹은 집값을 올리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가계부채 규모가 증가하는 거 혹은 가계부채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목적은 물가 안정이고 거시경제의 건전성을 유도하는 거. 근데 그 목적에 부합하게 금리를 결정하지만 부작용 혹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강달러를 만들어서 자금을 미국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했지만 그것에 따른 뭐 작용이든 부작용이든 그것으로서 강달러가 야기됐고 자금이 유입된 것이다. 정확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 정확하다. 아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저희가 경제학을 배우신 분들이나 안 배우신 분들, 특히 안 배우신 분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 저는 제일 좋은 설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제가 드는 또 비유 하나는 너무 오늘 비유가 난무하고 있지만 너무 좋습니다. 그 교수님의 좋은 비유와 저의 몹쓸 비유가 자꾸 이렇게 섞이고 있는데 제가 드는 비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저희가 볼링 칠 때 볼링 뭘 치죠? 볼링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핀을 10개를 다 쓰러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핀을 쓰러뜨리는 사람들이 터득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눈앞에 그 바닥에 박혀 있는 스팟이 있잖아요. 그 중에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두 번째 반을 맞추니까 대충 핀이 잘 맞더라라는 게 우리의 경험 법칙이니까. 그럼 우리는 핀을 맞추기 위해서 스팟을 두 번째 반 거를 맞추는 거에 또 목표를 두고 있죠. 근데 요거 두 개가 사실은 궁극적인 건 뭐죠? 핀을 쓰러뜨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볼링장 레인의 사정에 따라서 볼링장마다 두 번째 반보다 약간 왼쪽을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오른쪽을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핀을 10개 쓰러뜨리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딱 그 비유가 중앙은행이 하고 싶은 건 결국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핀 10개인 거고 그것을 달성하기는 과정에서 결국 우리는 스팟을 두 번째 반 거 맞춘 게 이렇게 빠른 금리 인상인 거였던 건데 그 와중에서 사실은 벌어진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던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혼동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중앙은행이 결국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근데 사실 혼동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누군가의 논리에서는 약간의 음모론도 어떻게 보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굳이 따지면. 중앙은행이라는 곳이 결국 미국 경제의 안정과 함께 뭔가 미국의 패권주의를 놓지 않는 데 있어서 뭔가
뒤에서 뭔가 또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패권, 그리고 연준 거기서 이제 음모론 더 가면 연준이 사실 뭐였나 생각하면 옛날에 유태인 자본과 뭐 관련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은 이게 뭐 프리메이슨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까지 가게도 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유도 너무 좋고요. 그 적절한 그 비유를 잘 제시해 주셔서 사실 저도 그 비유도 많이 배우고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고, 그래서 참 거시경제를 이제 건전하게 이렇게 판단해 나가는데 참 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다. 좀 책을 좀 내주세요. 대중서. 예, 제가 조금 더 교과서 말고요. 내공을 쌓고 논문 교과서 말고요. 대중서.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쉽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참 즐겁게 읽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토론을 지향하는 게 어떤 한 사람만의 말이 무조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하고 이제 토론하면서 조금 더 그 방향성을 모아가거나 논리를 더 더하거나 상대적인 논리도 좀 뭐가 맞는지 찾아가거나 하는데 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의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거시경제적으로 가장 궁금한 이 피벗의 시대다운 질문, 연준은 향후 통화정책 기조 시나리오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소위 이제 중립금리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금리를 찾아서 피벗팅을 이루어 나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뭐 명목금리 기준으로 한 2%대 초중반 정도 금리까지 이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저는 속도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 2%대 초중반대 금리를 간다라고 하면 그 금리를 얼마만큼 빨리 갈 것이냐 천천히 갈 것이냐인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런 거죠. 옛날에 뜬금없이 제가 농경사회 얘기를 드리면 농경사회 때는 어른들의 지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했죠.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계절이 바뀌는 거를 아주 오랜 동안 경험해 보신 먼저 나보다 선배 농부분들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그러면 뭔가 이전에 갖고 있던 지식들을 습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대가 지나고 점점 세상의 흐름이 빨라지면, 그리고 특히 코로나라고 하는 저희가 겪어보지 못했던 팬데믹을 한번 겪고 난 이후의 경제라고 하는 건 그 전에 농경 사회를 저희가 천천히 살아가는 때와 같은 그런 경제 구조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전에 알고 있던 지식들이 이제는 조금 덜 맞을 확률도 충분히 생겨나고 있다. 그 얘기인즉슨 아까 이제 교과서 얘기 잠깐 말씀 주셨지만, 교과서에 저희가 이제 경제학 교과서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사실 저희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베타 테스트가 다 끝나서 검증이 어느 정도 아주 많은 집단 지성으로부터 된 지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들이 영속적일 것이냐? 저희는 사실 사회과학이잖아요. 경제학은. 그러니까 물리학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저희가 뭐 제가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중력이 저희가 지구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믿는다고 해서 중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경제학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처럼 그렇게 실제로 변하기도 하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를 겪으면서 경제 구조 자체도 많이 바뀐 것 같고, 그 경제 구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저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면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지식도 중요하지만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 포인트 하나하나들이 아마 예전보다는 1980년대, 1990년대보다는 더 중요해진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코로나 이전에 우리 경제 구조, 미국의 경제 구조는 조금 더 잘 맞을 수 있지만 지금에는 조금 설명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를 연준 버전으로, 파월 의장 버전으로 하면 결국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데이터 디펜던트한 정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저는 이런 식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경제 구조가 굉장히 달라진 상황에서 데이터 하나하나 들어오는 것들이 소중한 시점이 됐다. 그러면 이 얘기가 왜 나왔냐? 결국은 금리가 얼마나 빨리 내려갈 거냐? 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그걸 왜 잘 모르겠냐 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모르던 사건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면, 뭐 코로나 날 줄 몰랐는데 갑자기 터지고, 리만 망할 줄 몰랐는데 갑자기, 그 2008년에도 9월에 리만 망했는데 2008년 3월 5월까지는 벤 버네케 의장이 경제 위기 없다라고 나가서도 얘기하고 다녔대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측할 수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 그러한 복병들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금리는 빨리 내려가겠죠. 네. 하지만 그러한 복병들이 나타나지 않고 지금의 연준의 점도표나 연준의 경기 전망 9월치에 나타나는 숫자처럼 결국은 연착륙 시나리오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됐을 땐 금리가 내려가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딜 거기 때문에 저는 터미널 레이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근데 터미널 레이트가 제가 2% 초반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0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언제? 미국 경제가 갑자기 망가지면 그렇죠. 또 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될 확률보다는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고 그러면 결국은 속도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이 경제를 볼 때 저는 이제 또 우리 유튜브에서 FOMC 회의 결과를 이제 듣는 걸 되게 좋아하셔서 물론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하니까 역사적인 이벤트 1년에 8번 있는 그때는 제가 딱 다크서클이 이만큼 두꺼워집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2시 50분에 알람 맞추고 맞습니다. 일어나요. 일어나서 딱 즉시 분석하는데 그때 발표되는 성명서나 또 나중에 한 달 후에 발표되는 회의록을 이제 정독하고 있는데 제가 7월 FOMC 성명서 그 회의록을 봤을 때 너무 인상 깊은 이게 통화 정책은 이런 거야라고 써놓은 하나의 문장을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이 머니터리 팔러시 통화 정책은 뭐를 가지고 하느냐, totality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totality of incoming data. 네, 그렇죠. 향후에 발표되는 인커밍 데이터를 총체적으로 봐서 결정한다. 거기에 뒤에 잇따르는 프레이즈가 뭐냐면 rather than any particular data point. 그렇죠. 진짜 멋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많은 독자분들은 any particular data point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totality로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교수님 말씀 주신 게 정말 좋고요. 재밌게도 제가 2025년 경제전망서를 쓸 때 아까 이제 농경사회까지 거론하시면서 말씀 주셨던 그 포인트랑 좀 부합하는 게 뭐냐면요. 자, 매해 그 경제전망서를 쓸 때 그 점으로 표현을 해요. 그 해를 무슨 점 무슨 점. 그럼 그 점들을 이으면 선이 되니까 그렇죠. 마치 이제 경제성장률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점으로 표현하는데 2025년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물리학까지 아까 코멘트 주셨잖아요. 물리학에서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에 이렇게 힘을 주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휘죠. 힘을 빼면 돌아가요. 근데 막대기 힘을 과도하게 주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부러지죠. 힘을 빼도 돌아가지 않죠. 그 지점의 힘을 항복점이라고. 항복점. 물리학에서 yielding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을 항복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얘기인즉슨 그 반대쪽, 그러니까 부러지는 상황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러졌다는 것에 비유하긴 거라기보다는 포인트는 뭐냐면 코로나19 이후 20년부터 24년까지 5년 동안 워낙 우당탕탕하는 강한 힘들이 작용했죠. 그렇죠. 뭐 팬데믹, 러우 전쟁, 중동 전쟁, 초인플레, 초긴축 이런 강한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예전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10년대가 평균 3.7%였습니다. 근데 이 우당탕탕하는 일들을 겪고 나서 25년, 26년 이런 흐름은 그냥 평균 성장률이 3.12%. 그러니까 예전에 고성장 체제로 돌아가지 못하는, 다른 말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그런 국면으로 이제 항복점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만큼 달라진 국면이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 노력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대로 달라진 공식 혹은 향후에 발표되는 그런 데이터,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봐가면서 이 경제를 읽어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좀 느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굉장히 제가 잘못한 건 아닌데 최근에 죄송한 게 있어요. 토탈리티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저희 평범한 분들, 투자자분들이 보셔야 할 경제 지표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토탈리티 말씀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사실 저희가 미국에 이번 달 신규 고용이 몇 명이 생겼지 왜 봐야 됩니까? 예전에 그걸 왜 봤죠? 볼 이유도 없었죠. 이게 더 크구나 그거 보면. 뭐 그거
성애자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예. 텐데 요즘은 사실은 그것도 보셔야 되고 저희가 막 보셔야 될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게 사실은 여러 가지가 다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 같고 이전의 법칙들은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우리가 거기로부터 어떤 임프레션을 뽑아내야 되는 점점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녹록치 않은 상황들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재밌게도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미국 물가 상승률은 미국 CPI 근원 물가, 네. 미국 헤드라인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 미국 근원 PC, 미국 그냥 헤드라인 PC까지 다 아세요. 맞아요. 우리나라 실업률은 모르는데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그만큼 거시경제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고조됐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서학개미, 그러니까 아무래도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점점 늘어났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관계를. 교수님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아유, 뭐 저 같은 사람이 뭐 할 일이 많을까요? 아유, 거시경제 우리나라 이 거시경제를 이끌어갈 학자식이니까 기대할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열심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 더 많은 올바르게 경기를 잘 판단하는 후학들도 더 많이 키워주시고. 네. 또 그만큼 또 교수님도 많은 대중강연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이 어떤 경제학이나 이 투자를 가져갈 때 매크로 수준 좀 높여주시고 교양 수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 드릴게요. 아까 하는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잖아요. 한국경제에서 네. 얼마 전에 모 방송에서 네. 한국경제 폭망한다. 아 그건 너무 자극적인 어쨌든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까 혹시? 폭망이라는 단어 쓰진 않았고요. 안 했고. 그 방송사에서 그렇게 만들었군요. 그러니까 낚이신 거죠. 그러니까. 아 저도 어느 뭐 유튜브 출연해가지고 너무 억울한 게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완전히 다른 거다. 다르죠. 근데 왜 자꾸 마일드한 경기 침체 올 것으로 연착륙할 것 전망하는데 썸네일에는 경제 위기 온다 이렇게 붙여놔요. 원래 신라면보다는 불닭볶음면이 매력적인 법이니까요. 불닭볶음면. 네, 그냥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수님도 그걸 경험하셨겠지만 썸네일보다는 그 사람의 말과 논리를 좀 많이 들어주시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이제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금융안정보고서 발표했을 때 금리를 인하하면 그 금리 인하로 뭐 주택가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자 숫자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0.43 전국, 0.83 서울.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25bp네.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잖아요. 그만큼 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이나 영향 혹은 부작용 그런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금리 인하 먼저 어떻게 보시고 그것이 자산 자본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좀 잠깐 말씀을 더 드려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한국은행은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10월에요. 네. 먼저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로 저한테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냐라고 여쭤보시면 이번에는 한번 안 내리고 있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어쨌든 자산 시장이나 특히 수도권 중심 아파트 가격 거기다가 최근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뭐 9월에는 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9월은 영업일수도 은행들 영업일수도 좀 적고 추석이 있으니까요.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조금 데이터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한 달 정도는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 그러면 이제 제 얘기는 아무도 관심 없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냐라고 물어보시면 제 생각에는 원래 제가 베팅에 한국은행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베팅은 한 8대2 정도의 확률로 10월에 안 내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한 2주 전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릴 것 같다라는 쪽으로 자꾸 움직임이 조금 관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월에 제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한 가지 특히 그렇게 ом겨가게 된 그 예측이죠. 예측이 조금 변화하게 되는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미국의 빅컷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미국의 빅컷의 의사 결정은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의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중금리에 먼저 영향을 주고 그런 의미에서도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만한 여지가 좀 더 생겼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으신 교수님 지적이신데 저희가 최근에 환율,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금리랑 우리의 금리를 볼 때 그 중요한 이유는 환율이라는 채널 때문인데 최근에 저희가 8월 중순 이후로는 환율이 그래도 1,350원 위에 있던 게 밑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 중순쯤에 무슨 일이 생겼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 잭슨 홀이 있었던 게 아마 8월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렇죠. 잭슨 홀에서 어쨌든 간에 파월 의장이 세게 시장에다 신호를 줬거든요. 우리 이제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갈 거고 그 이유는 노동시장의 둔화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할 거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우리 엣지 좀 줄일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저는 빅컷을 하기 이전에 그때부터 시장에는 다 선반영돼 있는 환율이 결국은 환율을 1,350원 이상의 환율에서 1,350원 이하의 환율로 끌어내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생각하기엔 이미 그 순간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환율은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통화 정책 결정에서 주요하게 보아야 될 것에는 약간 후순위로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미 비컷을 하기 전부터. 그리고 나서 비컷 하고 나서 환율 보시면 실제로 환율이 비컷 했다고 더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선반영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환율 측면에서의 고심은 비컷과는 조금 상관없이 이미 선반영된 부분에서 많이 덜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비컷을 한 날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냐면 그때 네 분의 금융 관련된 장관 등등 해서 회의했을 때 이창용 총재 발언은 이제는 조금 더 국내 상황을 보고 통화 정책을 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환율 측면에서 부담은 아주 덜었고 그러면 이 국내 상황을 보겠다는 건데 국내 상황은 가장 최근에 나온 인플레이션은 2%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 올라갈 가능성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전반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좀 줄었고 그러면 국내 상황을 보고 통화 정책을 하겠다는 건 딱 두 개인데 하나는 내수가 안 좋은 거고 두 번째로는 가계부채가 최근에 심상치 않다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두 마리의 토끼가 반대로 뛴다는 게 문제죠. 나는 들고 있는 돌이 하나인데 그럼 누구를 잡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한국은행의 고민이 당연히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로 돌아가 보면 그러면 왜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은행이 좀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자꾸 움직이는 것 같이 저는 느끼냐 하면 이제부터의 결정은 지표는 딱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물이 반 컵이 남은 건 정해져 있어요. 자, 숫자로 나와 있는 물은 딱 지금 200ml 컵에 100리터 남아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뭐냐? 통화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그 물의 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의 관점이거든요. 물이 반밖에 안 남았냐라고 볼지 아니면 물이 반이나 남았냐로 볼지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은행에서 저는 어떤 코멘트를 하면서 10월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냐 하면 금리를 안 내린다면 다음과 같은 코멘트가 나올 것 같아요. 뭐냐면 아직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88 대책이나 최근에 대출 관련된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내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는 요거를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 내릴 것 같고요. 내리면 왜 내릴 것 같냐 하면 이런 정책들이 향후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리고 가계부채라고 하는 것이 결국 금리만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정책 간의 코디네이션을 우리는 믿고 그런 것들에 또 일부 의지하면서 부진한 내수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금리를 내리겠다. 하지만 유도업 얘기도 꼭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정도 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좋은 접근이신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여러 변수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 여러 가지 변수 중에 내수 경기를 보면 금리 인하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 물가 상황을 보면 또 해도 될 것 같고, 그렇죠. 현재로서는. 근데 또 이쪽 편에 보면 가계부채 증가하는 거 보면 하면 안 될 것 같고 동결이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하는 거 보면 역시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두 가지 저울인 거예요. 뭐가 무게가 더 큰가? 거의 지금 비등비등한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걸림돌에 해당되는 금리 인하기가 좀 어려운 걸림돌에 해당되는 무게추가 하나 있었는데 한미 금리 차와 환율 뭐 이런 거죠. 이런 무게추는 지금 사라진 거 조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게 더 무거웠다가 그 비컷으로 인해 조금 저울이 가까워지는 맞습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물론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저도 높아졌다. 그 인하 가능성.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국내적인 상황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첫 번째는 왜냐하면 미국의 빅컷이 있기 전에 영국은 먼저 금리 인하해요. 그렇죠. 네. 스위스, 스웨덴 2번씩 금리 인하했고 유로존도 2번 했고 캐나다도 2번 했고 멕시코도 했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만 미국 의존적인 게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는 얼마나 미국 그렇죠. 의존적이겠어요. 생각해 보면 하나의 주 같은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미국 의존적인 나라들도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한 것은 미국과의 금리 차도 염려를 했겠지만 자국 경제 상황, 물가 상황 그렇죠. 이런 것을 보고 했다라고 봤을 때 의견은 이 무게치가 좀 무거워진다. 다만 여전히 걸림돌스러운 것은 가계부채와 부동산인데 그래서 이번 금융안정 보고서에서의 결국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 금리 인하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염려돼. 네. 그러니까 가계부채 금융이 좀 금융 안정 대책을 더 만들어. 네. 공급 대책 국토부 잘해줘 좀 뭐 이런 스트레스 DS를 강화한다든가 뭐 해. 그리고 국토부 우리 금리 인하 할 거야. 그러니까 너 주택 가격 계속 더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더 규제를 강화한다든가 공급을 더 빠른 시간 안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대응을 해라는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네, 저도 비슷한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뭐 다만 조금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그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게 네. 우리나라 안에 주택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택 가격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이질적인 이제 주택들이 존재하고 네. 서울과 비서울, 수도권과 비수도권, 서울 안에서도 조금 더 주택 가격이 비싼 곳과 덜 비싼 곳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아주 제일 큰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제 전체를 아주 두루뭉술하게 하지만 넓게 영향을 주는 정책이잖아요. 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 금융위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핀셋 마이크로 정책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서울 시내에서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 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건 좀 더 마이크로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느니 최근에 주택 가격 때문에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 못 내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반대 논거하시는 제주의 분들 중에 가장 큰 논거는 아니 언제부터 하느니 수도권 집값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면서 금리 결정을 했나 혹은 수도권 집값만 바라보면서 금리 결정에 가중치를 높게 두는 게 얼마나 이게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해서 이게 합당한 일인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결론은 내수가 안 좋으니까 금리 내려야 된다로 가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교수님 말씀 동의하면서 10월에 제가 틀릴 가능성, 즉 하느니 금리 인하를 택할 가능성도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그 간단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0월에 금리를 인하 안 하면 그러면 연내 금리 인하가 어쨌든 있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월이 아닌 그 다음 달이나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생각하고.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뭐 금융회사 관련돼서 여러 군데 좀 또 사람들 만나고 하면서 제 금융회사 뭐 CEO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여쭤봐요 개인적으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들의 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쭤보면 제가 뭐라고 질문을 드리냐면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더라도 금리가 내려가는 속도가 빠르진 않을 것 같다라고 그렇죠. 저는 봅니다. 그랬더니 네. 뭐 허 교수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질문을 드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왜 중요하죠? 0.25 내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게 3.5에서 3.25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했더니 그분들의 대답이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못했던 대답인데 되게 저는 좋았어요. 뭐냐? 시그널로서의 시작이다라는 의미가 되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피봇이라는 말 주셨잖아요. 말씀 주셨잖아요. 결국은 피봇이라는 게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방향을 바뀌는 것을 선언한다라는 의미에서도 시장에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0.25 내리는 게 10월이냐 11월이냐 중요할 수도 있고요. 11월에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시작하고 그러니까 올해 내에 시그널은 시작하고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10월과 11월이고요. 네. 그리고 한은의 보고서처럼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는 어쨌든 뭐 기름 붓는 역할이 됐든 부동산 가격의 상승 압력에 해당된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 계시겠죠.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이 있고 저는 이제 정부의 대응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제 그저께 밤에 저녁 6시에 OECD 경제 전망 보고서 나왔죠. 발표됐고
저는 그 부제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Turning the corner. 네. 이게 진짜 너무 인상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코너를 돌고 있으니까 아슬아슬한 네. 거예요. 잘못하면 쓰러져요. 네. 잘만 하면 이제 직선 도로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너링을 돌고 있는 이 순간 정책적으로든 우리 네. 여러분들의 의사결정도 기업의 의사결정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강조하는데 아슬아슬한 부분인데 그래서 정부가 좀 정책을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금융정책은 어쨌든 스트레스 DSR로서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좀 막기 위해 노력하는 거고 부동산 정책도 어쨌든 집값이 상승하는 흐름을 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택 공급을 좀 조기에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고민한다거나 하는데 일단 특히 저는 스트레스 DSR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가상금리를 적용해서 대출 한도를 제약하는 금융정책이잖아요. 근데 시중금리 자체가 레벨이 떨어짐에 따라서 오히려 가상금리를 적용했을 때 대출 한도를 제약하는 효과가 상쇄되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금융정책이나 부동산 정책 이 부작용 요소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질문을 제가 제 식대로 조금 해석을 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금리라고 하는 것, 특히 시장금리라고 하는 장기금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동인으로 움직이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현재의 기준금리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 플러스 미래의 기준금리에 대한 어떤 기대가 반영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보면 최근 들어서 기준금리는 3.5로 12회 연속 동결이었지만 시장금리는 많이 내려오는 추세였습니다. 그거는 결국 미국의 피벗 그리고 우리나라도 피벗을 할 것이라는 것들이 미리 선반영돼서 내려온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미국의 빅컷을 하고 나서는 오히려 우리나라 기준금리 말고 우리나라 기준금리 변함이 없죠. 우리나라 장기금리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변하는 부분 저는 못 봤거든요. 최근에 데이터 좀 보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그 금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저는 미래 기대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하가 단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시장 참여자들이 그 기대를 약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빠른 속도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과잉 기대가 조금 조정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은행이 커뮤니케이션 특히 이창용 총재가 최근에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끌 질문을 기자분들이 계속 하세요. 얼마 전까지 영끌 해도 후회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최근 들어 주택 가격이 또 올랐지 않냐. 그러면 젊은이들이 이게 또 절망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실 거냐. 그럼 이창용 총재 항상 대답하는 게 비슷하세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얘기한 것은 주택 가격이 안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향후에 기준금리가 아주 빠르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영끌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가 경고를 한다. 그 얘기를 바꿔 생각해 보면 주택 가격 같은 것도 금리 팩터가 들어간다면 그건 미래 금리에 대한 예상치가 충분히 들어가는 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과정이 좀 저는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시장에서 가지는 좀 과도한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기대는 조금 조정될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이 주택 가격에 대한 약간 상방 압력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주택가격이라는 게 결국은 여러 가지 함수이다 보니까 얼마나 정책금융 같은 것이 풀리느냐 얼마나 공급이 되느냐 얼마나 스트레스 DSR 같은 이 거시건전성 정책이 세게 들어오느냐 금리가 어떻느냐 그리고 금리의 향후 패스에 대한 기대가 어떻느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코디네이션이 잘 되는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로는 정책 간의 코디네이션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정책 안에서 자꾸 시간에 따라서 어제는 나를 사랑했었는데 오늘은 나를 싫다고 갑자기 급변침하는 마음의 변화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초에는 정책금융 많이 풀고 그리고 연 중반에는 갑자기 스트레스 DSR을 2개월 유예하고 그러면 이건 사실은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거죠. 사세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가계부채 올라가는 게 심상치 않으니까 반대로 이런 스트레스 DSR 갖고 쪼이겠다. 가상금리 더 세게 수도권은 더 세게 매기겠다. 이렇게 하는 정책 내에서의 급변침들도 좀 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정책이 나름의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잘 코디네이트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그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시고 OECD 그 경제전망 보고서의 그 정책 제안도 다소 그런 방향성의 제안을 주셨는데 역시 그런 방향성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정말 그 고위 공직자분들도 많이 들으시거든요. 아, 안 되는데 좀 잘 들으시면서 네. 우리 정말 우리 정말 터닝 더 코너 중이에요. 코너에서 정말 쓰러지지 않는 우리나라 잘 이렇게 탄탄대로의 앞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정책 의사결정자들 또 여러분 그런 흐름을 잘 판단하신 걸 기초로 여러분의 가계 의사결정 잘 내리시는데 참조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소감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첫 출연해 주셨는데 사실 공영방송에만 많이 나오시고 유튜브 방송을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으셨잖아요. 근데 오늘 첫 토론입니다.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들어올 때보다 몸무게가 한 500g 정도 빠진 느낌이에요. 그게 뭐냐? 네. 안에 갖고 있던 얘기 중에 누군가한테 털어놓고 싶었던 얘기, 그리고 저랑 비슷한 생각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얘기들이 제 밖으로 다 지금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교수님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절대 아부 아닙니다. 실제로. 그리고 오늘 너무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얘기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저 스스로도 많이 또 업데이트 될 수 있었던 그런 1시간 정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정말 이제 뭐 이렇게 TV 출연할 때 보면 뭐 15분짜리, 8분짜리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수십 가지 질문을 짧게 답변 드릴 일들이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어쨌든 그 해당 질문에서 깊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다 보니까 교수님 생각도 또 제대로 들을 수 있고 어떤 뷰를 갖고 있는지도 또 어떤 이 경제를 보는 그 메커니즘을 장착하고 계신지도 명확히 알 수 있어서 저도 참 도움이 됐고 또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을 또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고 여러분들께도 참 이 거시경제 공부 오늘 잘했다. 오늘 참 경제 강의 제대로 들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면서 오늘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마무리 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